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색 실천입니다.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문 원서를 강의로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제 5단원 7강 끝부분에 칸트의 정언명법과 연관해서 살인자에게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가, 거짓말해도 되는가에 관한 그러한 그 정언명법 사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모르고 깜빡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친절하신 그 구독자 회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지금 뒤늦게 강의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올려드릴까 하다가 여기 재밌는 화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강의의 요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근데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남들의 감정을 고려하는 그 따스한 하얀 거짓말, 악의 없는 이런 거는 괜찮은 것 아닌가에 대해서 칸트는 그것도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때는 이 칸트가 쉬운 말로 또라이 아니냐 라고, 너무 사람이 경직되어 있고 빡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칸트의 정언명법을 여러분들은 피상적으로 이해하신 꼴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진심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하얀 거짓말은 일반적인 우리네 일상생활을 마치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굴러가도록 만들죠. 근데 그 자체가 칸트가 볼 때는 안 좋다는 겁니다. 왜 칸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여기 제가 일단 책 내용 글자만 나오고 지루하니까 이 그림 섞인 걸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기 inquiring murderer, 꼬치꼬치 캐묻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murderer, 살인자의 사례를 듭니다. 칸트가. 그래서 if would be murderer asked you where his next intended victim was hiding, 만약 장차 곧 살인을 저지르게 될 그럴 살인자가 당신에게 그 살인자의 다음번 의도된 희생양이 어디 숨었는지 묻는다면,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그 피해자가 될, 장차 그 살해 행위의 피해자가 될 사람을 당신의 집에 숨기고 있을 때, 이런 경우라면 당신은 should you lie? 당신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살인자일지언정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요. 자, 물론 좀 더 여러분 이 사례를 놓기 전에 좀 더 쉬운 사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만약에 있죠. 여기 칸트의 집이라고 칩시다, 이게요. 칸트의 집인데, 헤이, 여기 이렇게 지금 칼을 든 살인마가 다가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칸트 또는 칸트가 이렇게 예를 든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Hey, sorry to bother you. 에이, 이봐, 당신 바쁜데 괴롭혀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당신 엄마를 찾고 있거들랑. 그래야 내가 그녀를 살해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지금 혹시 집에 있나?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칸트 또는 칸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oh shit, 욕입니다. 뭐 쓰바 뭐 이런 정도 뜻이에요. 아이 젠장할. Yeah,
She's in here. 그래. 그녀는 지금 집 안에 있어. 그러니까 살인마가 하는 말이 Cool. Where exactly? 좋아. 자식. 정확히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Up the stairs. 계단 올라가면 있어. Second door. 바로 두 번째 문, 두 번째 방문에. On the left. 왼쪽 두 번째 방문에 있다. 라고 딱 알려주는 겁니다. 칼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자, 이걸 놓고서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칸트라는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답답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요. 여기 지금 소크라테스가 심판보고 있고 칸트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자, 당신의 친구든 애인이든 부인이든 어머니든 자식이든 누구를 숨기고 있다 한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마에게 칸트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강력한 반대 논거를 제시하는 제임스 레이첼스는 lie, 거짓말하라.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떤 삼파수를 이렇게 전달한 대가답게 꼬치꼬치 캐문 듯한 그런 철학적인 회의적인 스캡틱한 표정을 지으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흥미롭죠? 칸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lie.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경우에조차도 It is impossible to universalize lying. 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편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As people would stop believing one another.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거짓말이 전 세계에 퍼져버리면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게 될 테니까. 이래서 거짓말을 보편화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이 일상화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제임스 레이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But it would be possible to universalize lie. 그러나 가능하다. 칸트 선생. 그 거짓말을 보편화, 이런 어떤 보편 법칙화한다는 거죠. 거짓말도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 윤리 법칙으로 만드는 게 이게 가능하다. 만약 so doing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innocent person's life 순진무구한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구하게 될 거라면 이렇게 거짓말 보편화하는 게 가능하다. There is no contradiction here.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it promotes beneficial consequences. 그것은 자비로운 도움을 주는 그러한 호혜적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결과를 촉진시킨다. 라고 레이첼이 이렇게 말합니다. 칸트가 그에 대해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by lying you might inadvertently cause the death of the innocent person. 거짓말함으로써 당신은 inadvertently 부주의하게 경솔하게 이 순진무구한 죄 없는 그런 사람의 죽음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했다라고 문에 지키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칸트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서 You can never know for sure the good consequences will occur by lying. 그래서 당신은 결코 알 수 없다. 확실하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당신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숨겨져 있는 사람에 대한 행방을 답하지 않은 것. 거짓말로 없다. 여기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게 거짓말한 그러한 것이 좋은 결과가 거짓말함으로써 생겨날 것이다라고 확실히 알 수는 없다. You should always avoid doing evil.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이 사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피해야만 한다. 도덕법칙상으로. So
and so should never lie. 그러니 결코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설령 even if a murder does occur. 설령 하나의 살인 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it will not be your fault. 그 살인 행위는 당신의 과오가 아닐 것이다. As you will have acted out of a sense of duty. 당신은 정직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의무감의 근거에서 제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following the categorical imperative, 즉 정언 명법을 지키면서 했기 때문에 당신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Kant is wrong. 칸트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칸트 선생은 to take such a pessimistic view of our ability to predict consequences with accuracy. 즉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관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하게 거짓말을 해서 장차 살인마가 만약 물러간다면 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대한 패시미스틱, 어두운 암울한 염세주의적인 견해를 취하는 것은 칸트가 잘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it is highly questionable. 대단히 의심스러운 건 one would have no moral responsibility. 어떤 사람이 아무런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For the person's death. 어떤 사람, 숨겨져 있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살인이 발생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문스럽다. After all, 결국 이것저것 다 따지고 봤을 때 by not lying, one has aided the criminal. 거짓말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엔 우리는 그 범죄자, 살인마를 도와준 꼴이다. 그래서 살인 방조 행위 내지는 이렇게 일종의 종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타당성이 있는 논리죠. 근데 칸트는 도대체 무슨 똥배짱으로 무슨 똥꼬집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상황 보면은 여러분이라면은 만약에 소크라테스라면은 그럴듯해. 둘 다 만만치 않군. 이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Is it wrong to lie to a murderer? 살인마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칸트의 어떤 인식론적인 그러한 사고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그 범주와 연관된 캐티고리와 연관된 그런 그림이죠. 시간과 공간이 머리 위에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하고 스페이스가. 이게 그러니까 감성 중에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물을 딱 보고 파악하는 것. 그러한 직관의 형식입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직관의 형식인 동시에 이것은 이렇게 오성을 통해 우리가 바라본 그러한 사안을 개념화할 때 이게 오성 어떤 그런 개념작용을 구성할 때 이 스페이스 앤 타임이 또 거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철학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요.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워밍업을 같이 여러분과 해봤기 때문에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칸트는 살인마에 대해서도 hard line against lying,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강경 노선을 취합니다. groundwork, 형이상학 정초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거짓말 행위는 prime example of immoral behavior,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최고 사례로서 역할을 합니다. 거짓말이 제일 나쁜 짓이다. 그러나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친구가 당신의 집에 숨겨지고 있다. 어떤 한 친구가 숨어 있다. 당신의 집에. 그리고 어떤 살인마가 문전에 다가와서 그를 찾고 있는데 이때 wouldn't it be right? 옳은 일이 아닐까? 살인마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칸트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무슨 똥꼬집인지 보자는 겁니다. Kant says no. 칸트는 no라고 말합니다. The duty to tell the truth. 이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의무는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결과에 무관하게,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타당하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진실 의무,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벤자민 꽁스탕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이 칸트와 동시대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슈를 논점을 제기합니다. 논점을 잡습니다. This uncompromising stance, 이와 다음과 같은 그런 비타협적인 입장으로 강경한, 이런 뜻이죠. 강경한 입장으로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벤자민 콩스탕의 얘기는 뭐냐면은 The duty to tell the truth applies, 콩스탕 argued. 콩스탕이 논박하기를 이렇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applies only to those who deserve the truth. 그 진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as surely the murderer does not. 살인마는 마땅히 그와 같은 진실을 전달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기 벤자민 꽁스탕은 칸트의 견해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칸트는 replied,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살인마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살인마에게조차도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행위가 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it, 그 거짓말하는 행위가 violates the principle of right,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정언명법, 즉 정의의 원칙,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정언명법에 손상을 가한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대상 불문하고 거짓말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truthfulness in statement that cannot be avoided, 결코 회피되어질 수 없는 진술에 있어서의 진실성,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 이러한 것은 formal duty of man, 인간의 공식적인, 형식적인 의무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아무리 great the disadvantage, 불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may arise therefrom, 그로 인하여 그에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칸트가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정언명법의 절대적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admittedly, 분명하게도, obviously, 명백하게도, certainly, helping a murderer carry out his evil deed, 이 살인마가, 한 명의 살인마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를 실행하도록 돕는 것은 pretty heavy disadvantage, 대단히 무거운, 부담스러운 그러한 불이익이다.
해코자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칸트에게는 morality is not about consequences. It's about principle. 이 칸트가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주의자, 동기주의자, 절대주의 윤리를 추구하는 칸트에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원칙의 단계에서 왜 결과를 논하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You can control the consequences of your action.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진실을 말한 행위, 여기서 이게 진실을 말한 이 경우, 살인마에게조차 진실을 말한 당신의 행위의 결과를 당신은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consequences,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발성, 어떤 우연히 발생하는 우발성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함부로 내가 거짓말을 말하면 좋은 일이 발생하고 진실을 말하면 나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사후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레이첼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이거는 인간의 미래 예측 능력을 너무나 염세적으로 바라본 칸트 논리의 오류다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잘만 말하면 살인마가 살인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 안 보이는 곳에다 숨겨놓고 못 보고 지나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칸트는 왜 굳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직도 여러분 칸트의 심리가, 나쁘게 말하면 심보가 이해가 안 되죠? 자, all you know.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마도 10.89 your friend, 당신이 숨겨준 당신의 친구는 fearing that murderer is on his way. 자, 살인마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두려워하면서 이미 slipped out the back door,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몰래 빠져나갔을지도 모른다. The reason you must tell the truth. 이렇기 때문에 칸트가 주장하길 당신이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이유는 is not that the murderer is entitled to the truth. 살인마가 진실을 받을 만한, 진실을 고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a lie would harm him. 이 거짓말하는 행위 자체가, 거짓말은 일단 그가 살인마이든 살인마가 아니든 그라고 하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은 살인마를 특정짓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로 거짓말을 당하는 그 상대방을 해코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보편 절대 윤리 법칙에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 말은 It's not that a lie, any lie, vitiates the very source of right. 자, 여기서는 어떤 하나의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든 바로 그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근원, 정직, 타당성, 정의라고 하는 바로 그 근원, 도덕적 윤리적 근원, 정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vitiate, 해코자 한다. 즉 injures, damage, 그러한 것을 ruin, 파멸시킨다. 거짓말이 정직, 윤리의 최고 법칙을 파멸, 손상시킨다. To be truthful, to be honest in all declarations. 그래서 모든 선언, 상대방에게 말하는 모든 진술 선언에 있어서 정직하다는 것, 이것은 그러므로 a sacred, 신성한, unconditionally commanding law of reason, 무조건적인 이성의 명령 법칙이다. That admits of no expediency whatsoever. 그 어떠한 종류의 상황적 편의주의, 순간적 임시방편, 어떠한 편의주의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정언명법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편의주의,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칸트의 주장입니다. 자, 이래서 그럼 This seems so strange and extreme position. 근데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이상하면서도 극단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칸트가 또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Surely, 분명히 we don't have a moral duty to tell a Nazi stormtrooper.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치 돌격대원에게 앤 프랭크가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다락방에 숨어 있다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 어떤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t is same the Kant's insistence on telling truth to the murderer at the door either misapplies the categorical imperative or proves its fully.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칸트의 이 개고집, 어떤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살인마에게조차도 문전에 와 있는 이러한 이 칸트의 이와 같은 주장은 either misapplied categorical imperative, 이러한 정언 명법을 갖다가 잘못 오남용, 잘못 적용하는 것 이거나 아니면 이 정언 명법 살인마에게조차도 진실을 고하는 이 정언 명법의 어리석음, 모순성, 우둔함 이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게 일반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implausible, 이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 칸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어쩌면 개연성이 떨어지고 정말 어불성설인 것처럼 보일지언정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이 정치, 윤리, 그러한 철학자인 마이클 샌들은 would like to offer a certain defense of it. 그 칸트의 억지스런, 칸트의 고집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와 같은 그런 확실한 그런 방어,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방어를 나는 제공하고 싶다. 나는 칸트의 이러한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칸트의 입장을 옹호하고 싶다라고 마이클 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면 칸트의 입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Although my defense differs from the one that Kant offers. 비록 my defense, 이 마이클 샌델이 하는 변호 논리는, 옹호 논리는 칸트가 제안하는 논리와는 다를지언정 it is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샌델의 칸트 옹호 논리는 in the spirit of his philosophy, 칸트의 철학 정신 속에 들어있는 철학 정신에 대한 옹호 논리라는 것입니다. 칸트의 철학 정신, 이 정언명법, I hope, 그리고 바라건대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칸트에 대한 옹호 논리가 바로 이 칸트의 정언명법과 연관된 그의 철학 정신을 갖다가 some light on, 좀 밝혀주기를, 그의 정신을 옹호하고 제대로 설명해 주기를 나는 희망하는 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샌델이 칸트 입장을 옹호하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Imagine yourself in the predicament. 당신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공한 상황, 이른바 진퇴 양난 속에 여러분 자신이 처해 있다라고 상상하라. With a friend hiding in the closet. 여러분의 친구 한 명이 다락방에 숨어 있고 살인마는 at the door, 문전에서 당신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고 Of course, 물론 you don't want to help the murderer carry out his evil plan. 당신은 원치를 않는다. 그 살인마가 그의 잔혹한 살인 계획을 실행하는 걸 돕기를 원치는 않는다. That is given.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주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설정 상황이다. 설정 사실이다. You don't want to say anything. 어떤 것으로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That will lead the murderer to your friend. 그 살인마가 당신의 친구에게 이르도록 만들어줄 어떠한 것도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The question is, 그럼 문제는 What do you say?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You have two choices. 당신은 두 가지 선택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 You could tell an outright lie. 당신은 노골적인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No, she's not here.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인마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당신은 a true but misleading statement. 진실에 부합하지만 misleading, 다소 현혹적인 그 살인마를 오해하도록 이끄는, 오도시키는 그러한 진술을 당신은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 hour ago, 1시간 전에 제가 그녀가 길을 따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본 적이 있고요. At the grocery store, 그 잡화점에서 길을 따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얘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 안 하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이 무술의 고수라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살인마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칸트의 시절이 아니고 지금의 시절이라면 휴대폰으로 119나 911 뭐 이런 데다가 딱 신고를 해놓은 다음에 당신은 문이 부서지기 전까지 야구방망이나 이러한 걸 들고서 살인마의 공격 행위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신고를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런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런 말 안 하는 것, 침묵은 거짓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면서도 그 살인마를 돌아가게 만들 아니면 살인마의 살인 행각을 멈추게 만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From Kant's point of view. 그러는데 일단 칸트의 견해를 통해 봤을 때는 The second strategy, 이 두 번째 전략, 이것이 morally permissible, 도덕적으로 허용될 만하다. 그러나 첫 번째는 명백하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언명법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중국의 황제가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역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충신이고 자기에게 간언을 했던 그러한 그 일당들이 그놈들이 역적들이었어요. 그러는데 이미 충신은 목을 쳐서 사형된 후입니다. 이때 그렇다 손치더라도 중국의 황제들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말은 법과도 같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번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말을 번복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칙령을 통해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입장을 다시 이렇게 복원시켜주고 후손들에게 이미 후손들도 대부분 삼족을 멸했을 텐데 뭐 위패를 세워주거나 이런 짓거리를 하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더라도 자기 잘못을 잘 인정 안 하는, 제가 좀 엉뚱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안 하고도 이 정언명법을 훼손하지 않고도 살인마를 쫓아내거나 살인마를 돌려보낼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 친구를 보호할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살인마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an outright lie,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은 결과가 선할지라도 정언명법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외 조항, 예외를 만들지 말고 정언명법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게 칸트의 철학적 일관성인 겁니다. 여러분, 칸트 입장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비록 true, 아까 저기 1시간 전에 가게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뒷말은 아무런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1시간 전에 봤는데요. 뒷말 안 하니까 그럼 살인마가 지금은 모르나 보다 하고 돌아갈 수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진실에 부합하는 말이지만 이 살인마를 오도시키는, 현혹시키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진술,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정언명법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you might consider this cavilling. 여러분은 이와 같은 칸트의 이와 같은 주장이 좀 어떤 면으로 좀 지나치게 쪼잔하다, 이렇게 finding fault, 흠잡는, picking, 까다롭게 구는, straining, 좀 이렇게 까다롭게, 이와 같은 칸트의 주장이 좀 까달스럽고 굉장히 좀 꼬치꼬치 따져묻는 듯한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what morally speaking, 도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what is the difference, 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여기 technically 문맥상 여기서 기술적으로라기보다는 절차상으로, 형식상, 절차상으로 사실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오도시키는, 오해에 빠지도록 만드는 진술과 명백한 거짓말, 이거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도대체 도덕적으로 무엇이란 말인가. 양자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hoping, 희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mislead the murderer, 그 살인마로 하여금 잘못 믿도록 만들기를, 당신의 친구가 지금 당신 집에 숨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쪽으로 살인마를 이렇게 오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의 경우 둘 다. 근데 칸트는 a great deal is at stake in the distinction, 그 명백한 거짓말과 현혹적인 오도 진술, 이 둘 사이의 구분 사이에는 아주 엄청나게 큰 것, 뭔가 큰 중요성이 걸려 있다.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믿는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하게 죄의식을 못 느끼고 하는 이 하얀 거짓말, 이러한 것들은 이 작은 그 허위, 이와 같은 하얀 거짓말들은 우리가 때때로 말을 합니다. 하얀 거짓말들을 예의상,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들을 이렇게 hurt, 상처받는 감정들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예의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가 만약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제공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뜯어보니, 박스를 뜯어보니 그건 hideous tie, 아주 끔찍한, 마음에 안 드는 형편없는 그런 넥타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여러분들은 결코 그것을 착용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착용하지 않을 그러할 넥타이입니다. What do you say?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It's beautiful. 어우, 멋진데 라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선의의 하얀 거짓말이 되겠죠. 그런데 혹은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칸트의 입장처럼 이렇게 명백한, 마음에도 있지 않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일단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상대방도
감정은 생각했지만 속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속인 것이고 이렇게 전 세계를 속인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언명법의 위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마음속으로도 좀 찌뿌둥한 좀 더러운 기분이 들어요. 그런 앙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기분이 안 들려면 You shouldn't have. 아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혹은 I've never seen a tie like this. Thank you. 나는 지금 이런 넥타이와 같은 넥타이는 결국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참 희한하게 생겼네. 어쨌든 고마워. 라고 이런 정도. 이런 정도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상품이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거짓말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like the white lie 이렇게 명백한 하얀 거짓말처럼 지금 여기서 말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넥타이 처음 보네. 어쨌든 고마워 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진술들 이러한 진술들은 당신의 친구에게 그릇된 인상을 줄 수는 있어요. 얘가 내 선물 고맙게 받는구나. You like the tie. 이 넥타이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걸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진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부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일 수도 있죠.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까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괜히 이런 걸 뭘 다 나는 이런 넥타이는 본 적이 없어. 거짓입니까? 거짓 아니죠.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우회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이게 칸트의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칸트는 would reject the white lie 이런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하고 사는 선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칸트는 거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거짓말은 exception, 예외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도덕 법칙에 대한 on consequentialist grounds, 이 결과론적인 입장, 결과론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도덕 법칙, 정언명법에 대한 예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 예외가 또 다른 예외를 낳고 그럼 도덕 법칙은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sparing someone's feelings, 어느 누군가의 감정들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아낀다는 것. 이러한 것은 an admirable end, 정말이지 바람직한 존경할 만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it must be pursued, 그것은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명법과 일관성을 이루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져야만 합니다. 선의 거짓말조차 정언명법의 위배가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which, 그리고 정언명법은 요구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이성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들은 be willing to universalize the principle on which we act, 우리가 행동의 근거로 삼는 원칙, 즉 정직의 원칙, 정언명법을 갖다가 이렇게 universalize, 이게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시대에 가든 보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우주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보편화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시킬 그러한 의지를 발휘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언명법은 우리가 하는 행동, 개인적인 행동, 언행이 개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나아가 지구, 나아가 우주의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예외를 갖다가 조각칼로 도려내듯이 예외 입장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다면 whenever we think our ends are sufficiently compelling,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르게 될 결과, 결론, 어떤 목적, 행위의 결과, 결론, 목적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예외 이럴 땐 선의 거짓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정언명법의 성격, 도덕법칙이 갖는 categorical, 다른 말로 이것은 무조건적인,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정언명법의 절대적 성격이 unravels, 결국에는 이게 훼손, ruined, become ruined,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니 the true but misleading statement, 그러니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라면 진실에 부합하지만 상대방을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현혹시키는, 이렇게 오도시킬 만한, 이렇게 조금이라도 피해가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진술이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명백한 거짓말이 아닌 선의의 진실에 부합하는, 그러나 약간 착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은 does not threaten categorical imperative, 이 정언명법을 정면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 in the same way, 동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선의의 거짓말이 정면으로 정언명법을 위배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1%, 0.01%, 그때까지 진실을 다 하려고 애를 쓰면서 약간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진술을 했다면, 그 정도라면은 정면으로 위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노력이 가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래야, 물론 이마누엘 칸트도 이 정직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갖고 면려하지 않으면 진실의 법칙은 오간돼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fact, 사실상 칸트는 once invoked, 한 번은 자기가 실적으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의의 거짓말과 그러한 진실에 부합하지만 오도적인 진술, 그것도 이 둘 사이의 이와 같은 구분점을 실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When, 여기 he was가 빠져 있는 거죠. He was faced with dilemma of his own, 자기 자신의 진퇴양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가 종교 철학과 관련돼서 강의를 하면서 순수성 비판 이런 것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러한 것은 알 수 없다, 이런 것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성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그게 어떤 무신론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연관되자 프로이센, 그쪽 지역의 황제가, 당시 황제가 종교 철학 강의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라고 말하니까,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 칸트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언명령, 정언명법의 특성은 뭐냐? 이것은 도덕적 선의제에 따른 이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성 능력이 항상 부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느 순간 해맑고 아주 마음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럴 때가 이렇게 3달 만에 한 번, 100일 만에 한 번, 하루 정도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럴 때 그 이성의 법칙에 근거해서 자기의 언행의 법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99일 도덕적으로 흐리멍덩한 그러한 감정에 이끌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욕질정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99일 동안에도 자기가 해맑았을 때 자기가 내세운 이성법칙에 따라서 이성법칙이 딱 떠오르면 이거는 지킬까 말까 갸우뚱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신호등, 파란 신호등일 때만 무조건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하는 이러한 법칙, 절대적인 법칙으로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이고 무조건적인 절대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 따위로 이와 같은 정언명법을 해코자 한다면 칸트로서는 이 지구상에 도덕법칙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언행, 이걸 우리가 준칙이라고 하죠. 법칙에 준하는, 완전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 개인적 차원의 이러한 것이 보편적인 사회, 나가서 국가사회, 나가서 세계사회, 이 보편적인 윤리 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이 세계의 영구적인 세계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마누엘 칸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정언명법을 강조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칸트가 바보라서 살인마에게 진실을 고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가급적 진실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인마를 돌려보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살인마에게 진실을 말해서 지금 숨겨져 있는 당신의 친구나 당신의 어머님이나 당신의 가족을 죽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 이해가 되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제 어떤 이런 강의는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거기 그걸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영문 원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